반도체 가격이 빠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에 핵심입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오늘 녹화하는 순간에 아침에 리포트를 보니까 80조 이하가 별로 없어요. 야 20만 원 깨지면 20만 원 안 깨지.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막 빼지잖아. 그럼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실적 좋아졌는데 20만 원이면 그러니까 싼 거지. 근데 싼 구간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싸다. 네. 이게 다 이런 근거에서 낮게 사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관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이제 반도체 아저씨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소속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이라고 여의도에 있는 네. 자산운용사입니다. 아주 크지 않고요. 알짜입니다. 네. 혹시 돈을 맡긴다면 저희한테 맡기셔도 3억 이상 있는 분 맡기시면 네. 손해 안 보시는 게 아니고 잘할 겁니다. 네. 일단 거기 소속이고요. 여러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뭐 이제는 뭐 3%도 나오고 여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경력은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한 10여 년 있었고 실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도 반도체나 IT가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전략 담당 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은 곳에서 지금 찾는다고 말씀을 하신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지금 반도체가 엄청 그 세간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이유는 결국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랐고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본부장님은 과거부터 계속 반도체 쪽 관련된 경력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이란하고 트럼프 뭐 어쨌든 행정부랑 2주 정도의 휴전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냐 아니냐 가지고 계속 그동안 막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죠?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펀더멘털이라 할 때는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삼성전자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어저께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네. 뭐 57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이익이 잘 나오고 그리고 2, 4분기 전망도 예상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네. 근데 우리는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주식은 주가를 놓고 사는 거니까 언제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주가는 펀더멘털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매크로 환경입니다. 매크로 환경이라는 것은 금리가 되고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가 되기도 하고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정학 리스크잖아요. 네. 이란 전쟁이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흐지부지 되거나 뭐가 됐든 간에 전망이 불확실하다 하면은 유가도 불확실하고 그러면 다시 금리도 불확실하고 그럼 모든 주식 어느 주식이 20조를 벌든 200조를 벌든 간에 전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그 주식에 대한 할인율이 달라지죠. 네. 할인이 달라진다는 거는 같은 이익에서도 배수 어떤 그 시가총액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3월달 4월달까지 이어진 거죠. 우리 전쟁이 있기 전에 삼성전자가 21만 한 8천 원까지 갔었는데 1개월 반 사이에 펀더멘털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이익에 대한 전망은 30%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이 30%가 높아졌는데 주가는 그 전쟁 때문에 그전 주가도 못 가니까 30%를 까는 게 맞느냐? 전쟁이 만약에 더 악화가 안 되면 30% 이익이 높아졌으니까 주가가 30%는 안 올라가더라도 전쟁 이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휴전을 간다 그러면은 야 그럼 전쟁 이전보다 펀더멘털 30% 좋아졌는데 그 비스무리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오늘 목도하고 있는 20만 원대의 주가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다. 그래서 펀더멘털만 보는 건 아니고 매크로가 주가에서 주가 펀더멘털을 더 압도하는 시기가 단기적으로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 수개월이 2개월 중반째 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적을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외부 변수 같은 것들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당연하죠. 네. 근데 사실 중동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네네.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간접적인 것들이고 뭐 예를 들어 원자재 수급이 안 된다든지 네네.
뭐 글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뭐 배가 침몰한다든지 뭐 이런 거여야 될 텐데 네네. 사실 그냥 과도한 공포감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중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물론 헬륨이라는 특수한 가스가 있습니다. 네. 헬륨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그 식각 공정 이런 데 쓰이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반도체를 만들 때 원가는 미미합니다. 1%도 안 돼요. 근데 네. 문제는 이 수입처가 아마 그 카타르 LNG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거기서 수입하는 게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요. 물론 의존도가 높다고 해서 딴 데는 구입할 수 없느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반도체 카타르에서 하는 LNG 부산물에 헬륨 가스 못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항상 우리는 뭐든지 시기와 기간을 얘기해야 돼요. 언제까지 전쟁이 지속되면 영향이 있느냐 이거죠. 재고를 갖고 있죠. 재고를 3개월치 갖고 있고요. 만약 문제가 되면은 재활용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도 문제가 되느냐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언제까지 전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전쟁을 6주 전에 끝낸다 그랬잖아요. 지금 6주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개월 이상 되면 재고가 떨어지죠.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럼 재활용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넘어가면 그 순간부터는 이슈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 2개월이니까 다음 달까지 문제가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 한 반도체 수급의 핵심적인 뭐 헬륨 이런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이건 갖다 버려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얘기. 근데 문제가 혹시라도 뭐 6월, 7월까지 전쟁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휴전이라 할 얘기도 없지만 만약에 6월, 7월 간다. 그 반도체가 있느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헬륨이 부족해요. 그럼 생산을 반도체가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반도체 가격 높여서 팔면 되죠. 네. 그거 핑계로 가격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 펀더멘트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전쟁이 1년, 2년 되지 않은 한 헬륨이고 이런 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전기료가 어떻게 되냐? 만약 우리가 원유를 잘 수입 못하면은 우리 전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슈가 되는 건 철강이 이슈가 됩니다. 철강은 원재료비 엄청나거든요. 반도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료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더라도 정가시키면 돼. 뭐든지 가격을 정가시키면 되고 우리가 전력 부족한 거는 28년, 29년도 반도체를 AI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변압기나 이런 거 할 때 그거 자체가 캐파가 모자라는 거지 전기도 사실상 이슈가 안 되고 헬륨도 그게 뭐 5개월, 6개월 되더라도 가격이 정가시킨다니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딸린다. 그리고 공급이 딸리는 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말까지는 공급이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전망이 삼성전자가 우리 대표님 기억하세요? 작년 10월 말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4월 초에 지금 20만 원 지금 막 다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가격이 2배나 올랐어요. 근데 이익 전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작년 10월에 본 26년에 대한 삼성전자 이익 전망과 지금 어저께 57조 흑자 나오면서 올해에 대한 전망은 5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5배 높아졌는데 주가는 겨우 2배 높아졌어요.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매크로뿐만 아니고 반도체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예전의 그 퍼셉션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 이탈하면서 지금 과매도된 상태였다고 봐야 됩니다. 20만 원 이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왜 그렇게 되냐?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헬륨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될 게 원래부터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번에 17만 원, 16만 원 한번 몇 번씩 흔들렸는데 3월 달에 그걸로 흔들릴 때 주식을 안 파는 기본적인 해안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고 만약에 그때 팔았다 그러더라도 만약에 자기가 잘못됐다 판단이 되면은 이익 전망이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30%. 네. 그러면 다시 올라탈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조금 늦긴 했죠. 지금 했을 때 17만 원, 18만 원 또 16만 원대가 베스트였는데 그런 게가 지금 이익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전쟁이 확대되더라도 아마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정도 어쨌든 휴전을 한다는 게 네. 단순히 2주 휴전이다라는 것보다는 야 이제 뭔가 구도가 바뀌나 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더 온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휴전을 떠나서 종전이 될까 말까를 모르겠다였다면 네네. 지금은 휴전도 하는 거 보면은 종전도 가겠는데 약간 이런 희망이 더 섞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그렇죠. 것이다. 어저께 오늘 네. 사실 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네네. 뭐 물론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났단 말이죠. 네, 뭐 조금 올랐으니까 뭐 그렇다는 걸 보면은 오늘 그것까지 안 오른 것까지 다 반영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중동 전쟁이 그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지만 네네. 그 수요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빅테크가 투자를 좀 줄일 수도 있다. 뭐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투자 여력이 좀 뭐 낮아진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요 부분에서 네. 조정 이쪽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그거는 어디를 보냐에 다른데 결국에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그 전쟁이 안 끝나고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간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130불, 120달러로 계속 한 6개월 간다 합시다. 한 9월 달까지. 네. 그러면 인플레는 오르는 게 분명하죠. 거의 명확하죠. 이번 주에 나온 CPI 넘버부터 3.몇 %로 올라가니까 인플레 데이터는 4월, 5월, 6월 나올 때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가 아니고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더라도 넘버는 높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넘버가 나쁘게 나오는 그 순간 5월 달에 4월 달 넘버가 아주 그지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CPI 높게 나오고 그게 나오더라도 그때 5월 달 정도 전쟁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면은 넘버가 후행적으로 높게 나오더라도 주식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PI가 넘버가 넘어가고 인플레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계속 가면은 결국은 걱정이 되죠. 3%, 3.5%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는 넘어갔고요. 어제까지도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이 15% 됐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휴전하고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플레가 6개월, 9개월 지속되면은 아마 연말이나 올해 내년 넘어갈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을 훨씬 높였을 겁니다. 금리 인상을 높이면 결국은 어떤 투자가든 간에 어떤 소프트웨어건 AI건 뭐든 간에 이전보다는 펀딩이 어렵죠. 아니 펀딩 하더라도 코스트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1,000억 투자하다가 1,500억 투자를 딱 하려고 그랬는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번에는 1,350억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지금 4월 달에 그걸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거고 지속된다면 아마 연말쯤에 그럴 거라 그러면 아마도 실적은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좋아지는 그 시점에 실적은 계속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좋으니까 반도체가 높아서 그냥 판단 말이에요. 네. 근데 3분기 실적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못 갑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전쟁이 지속돼가지고 CPI 넘버가 화들짝 놀라서 하면은 펀딩이 어렵겠네? 그럼 펀딩이 가능한 회사는 누구야? 가능 못하는 회사 누구야? 가능 못하는 회사 오라클 아니면 무슨 또 새롭게 상장하는 그런 회사들은 더 힘들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돈이 있는 회사들은 차별이 될 거예요. 근데 차별은 나중 문제고 일단 그런 걱정에 엄습을 하면 걔네들도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들이 반도체 주가가 엄청 이익이 좋아서 PER이 엄청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빨리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가 잠깐 옆으로 긴 거라 내려오면은 주가는 확 빠질 수 있죠. 그 가능성은 있죠. 근데 그것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3월달, 4월 넘어갈 때 그거를 반영을 하기는 조금 많이 일렀다. 네. 왜 많이 일렀냐? 전쟁이 6개월 된다는 걸 누가 예측하냐 이거죠. 원래 6주 만에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주니까 지금 6주 됐어요. 만약에 4월 중순까지도 안 끝나고 계속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우려를 해야 되는 시점에 막파지에 와가지고 휴전 얘기가 나오니까 천만다행으로 지금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오늘 만약에 무슨 섬 투자하고 뭐 하고 만약에 진짜 뭐 디플로매틱 발전소 담아 뭐 폭격하고 진짜 있으면 다시 5,100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 일수가 큰 건데 원래 6주를 해결했으니까 4월 15일까지 4월 중순까지는 원래부터도 그걸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3월달 주가가 빠졌을 때 그 전쟁이 났을 때 원래 6주 프레임 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쓸데없이 전쟁이라 해서 뭐 또 방산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디펜시브 스탁하고 그래서 애매하다고 삼성전자 또 팔고 하면 도로 한번 탑을 더 낮게 사는 게 아니고 낮게 팔고 다시 높게 하고 이런 패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5,800 되니까 이제 오늘 사면은 높게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 5천이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전쟁을 예측을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거다. 그러니까 방송하고 하는 사람들 호사가들이 얘기일 뿐이지 그 사람들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해서 3월달 했을 때 예측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예측을 하고 하려고 생각하느냐? 현금이 없어. 내려갈 때 살 돈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무슨 뉴스 나오면 그걸 팔고 싶어요. 팔아야지 돈이 갖고 다시 사잖아요. 네. 그 생각이 드니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으신 분 많을 텐데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신경 쓰지 않지만 여윳돈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 비중이 있어야지 이 변동치 한 달, 두 달을 버티는 거지. 다음에 또 리스크가 올 수 있잖아. 이게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들은 빚내서 하는 거면은 결국은 제 90% 확률로 내려갈 때 팔고 높아지고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안 하면 현금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고 판단이 안 될 때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라. 가만히 계셔라. 그리고 탄탄한 주식, 실적이 좋다는 주식은 가급적 맨 마지막에 고민해라. 지금 말씀하신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3월 달에 전쟁을 시작될 때부터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이익 전망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100에서 140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매주 계속 올라갔죠. 매주 올라가는데 거기다 대고 파는 건 뭐냐 이거지. 그럼 전쟁이 그러면 1년 된다는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 예측을 맞을 확률도 있지만 안 맞을 확률도 크고 안 맞아서 내려가더라도 살 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건데 그거를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데도 계속 파는 건 바보 같은 거죠. 특히 17만 16만 왔을 때 PER이 5배 돼서 판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평균이 7배 8배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배 삼성전자 5배 하이닉스 3.5배 가는데 거기다 대고 판다. 그리고 다시 또 높을 때 산다. 이런 패턴은 아마도 그 습관이 거의 안 바뀔 거예요. 현금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네. 현금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면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막 하루에 막 12%가 막 오르고 막 7% 빠지고 이걸 지금 계속 몇 주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정도 시총 막 1000조짜리가 이렇게 이런 무빙을 보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네. 반대로 그만큼 단기 투기라고 해야 될까? 뭐 네. 단기 투기 자금 아니면 개인들의 뭐 레버리지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이런 어떤 과하게 막 움직였던 과하지 않습니다. 전혀 과하지 않고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과하지 않다고 보냐면은 미국은 그 저기 상한가 하한가가 없잖아요. 네. 회사가 문제가 나면 30%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어느 주식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 회사를 좋아하고 안심한 거 아닙니다. 시장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가장 최근에 많이 움직인 게 뭐죠? 실적 넘버가 아니고 기대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최근에요? 네. 뭐 제약회사 3,000 네. 지금 뭐 엄청나게 3,000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 가보면 과하다 많은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또박또박 나왔다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네. 그럼 판 거는 왜 그러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 달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었다니까요. 6개월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올해를 영업이익이 70조를 봤어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지금 300조 우리 지금 오늘 나온 거는 300조가 낮은 거예요. 네. 350조 나와 있어요. 그럼 5배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겨우 2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야, 이익 전망이 5배가 늘었는데 주가 전망이 2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니, 싸죠. 네. 네. 근데 그러면 왜 아까 10% 빠졌냐? 이런 물어보잖아요. 네. 그렇죠. 자, 10만 원. 그 전에 샀어. 근데 올해 지금 20만 원인데 전쟁 나기 전에 21만 8천 원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70조가 350조가 아니고 한 두 달 전에는 실적 전망이 한 200조 얘기만 230조, 네. 220조였어요. 지금 그래도 엄청 높잖아요. 70조 대비했을 때 4배는 아니고 3배 반, 4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은 3배 반, 4배 올라가는데 주가는 2배 올랐어요. 여전히 덜 오른 거죠. 네. 근데 주가가 왜 빠졌을까요? 잘 그래도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절대 주가. 네. 10만 원 이전에요. 작년 5월, 6월 달, 7월, 6월 달에 한 7만 원이었을걸? 외국인이 그때도 들어가 있었죠. 원래 7만 원, 10만 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주가가 더블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시가총액의 비중이 우리나라 코스피는 겨우 4천에서 겨우 5,500, 6천 온 건데 삼성전자는 2배 올랐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비중이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가 원래 15% 들어갔는데 이게 27%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너무 많아졌죠, 비중이. 비중이 많아지면 외국인은 어떻게 하냐면 큰 기관들은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자기가 룰을 가져갖고 나는 무조건 한 종목에 25% 이상 가져가면 안 돼요라는 룰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20만 원 되니까 내가 10만 원일 때 그 전에 갖고 있는 게 1,000만 원이었어. 근데 20만 원 올라니까 그때 신이 나서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여기다 2,000만 원 투자해. 비중 더 늘리죠. 네. 올라가서 네. 그럼 이 거꾸로잖아요. 외국은 거꾸로 합니다. 1,000만 원 들어가서 걔네는 1,000만 원 들어가서 10만 원짜리가 2배가 올랐어. 근데 그 주식 시장은 50%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더블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비중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비중이 높아진 것 자체가 리스크하다고 보고 거기 원칙에 따라 합니다. 걔네들이 판 거예요. 그것이 작년 11월, 12월 주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1월 달, 2월 달에는 더 가속화됐죠. 거기다가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 나는 거 어떻게 하죠? 더 팔죠. 왜? 만약에 전쟁 나서 이게 일파만파 아까 걱정하셨는데 일파만파 하면은 미국 주식하고 미국 자산을 먼저 팔겠어요. 주가 많이 올라간 신흥국가, 우리는 선진국가지만 그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을 캐시해가지고 그걸 쓰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한국 자체가 이상한 나라라는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많이 오른 거 현금화하기 좋고 비중이 10%, 15%밖에 안 넣는데 이미 25% 된 거 그 자체가 리스크이기 때문에 리스크 컨트롤 개념에서 그렇게 리밸런싱을 한 그 펀드가 한 게 아니고 큰 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것이 한 매달 하는 건 아니지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보통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매달 또 걸리니까 그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외국인 지분이 47% 빠졌잖아요. 네.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움직이면 외국인 팔면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 우리는 또 20만 원 사잖아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 다릅니다. 2개월 전에 220조하고 3% 다르니까 그때 더블 올라왔는데 또 사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화 좋죠. 주가 안 내려가니까 받아서 준 사람 많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크로가 좀 안정되잖아요. 언제? 환율이 안정될 때. 대한민국이 안정된다는 건 환율입니다. 1,500이 올라갈 때 외국인 절대 못 사요. 아무리 펀드멘트 삼성전자 나오더라도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오늘 1,478 내려갔잖아요. 우리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직후가 직전에 1,460인가 이렇게 70됐고 전쟁 나고 3월 3일에 1,480이었어요. 이제 정상화되려고 환율이 되면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죠. 그게 주가가 높더라도 이제부터는 많이 팔아갖고 리밸런스 비중이 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왔네? 그 매크로가 좀 나아지네? 그럼 대한민국을 다시 사야 되겠네? 대한민국을 사면 자동적으로 삼성자이언츠 다시 사겠네? 그게 맞물리면은 외국인이 높은 주가도 다시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흐름이 그게 가장 크니까 주식시장은 변동이 심한 거죠.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왜 3월 초에 아까 10% 빠졌냐 그러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고 ETF 때문에. 예전에 ETF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네. ETF가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ETF는 뭔지 아세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돈이 있으면 더 삽니다. 개인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부풀릴 때 엄청 올라가. 그러다가만 위기 수직 보잖아요. 그러면 팔 때 왕창 빠집니다. 또 다음날 있으면 또 올라. 그래서 ETF를 하는 것이 장이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만약 리스크가 걸리면 다음부터 보세요. 리스크 걸리면 결정하려면 이틀 걸리지만 그냥 바로 그날 결정해야 돼요. 개별 종목은 그냥 펀더멘트를 기다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ETF 하면 거기도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가 50% 들어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아까 장비나 이런 것도 다 빠집니다. 펀더멘트 관계없이. 그리고 올라갈 때도 번개처럼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도 ETF의 영향에 따른 과거에는 5% 변동될 게 한 7, 8% 변동되는 건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날 것이고 ETF 외국인의 뷰가 우리하고 달리 그런 식으로 매크로로 보고 리밸런스 비중이 높아지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판다 이런 거를 기억하신다면은 그렇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음에 뭐 6개월 뒤건 1년 뒤고 2년 뒤에는 좀 수그러 드리겠지만 한국의 패턴이 거기에 딱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뭐 10%는 아니더라도 과거는 2, 3%면 컸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날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뭔가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막 더 이제 비중이 높아지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좀 버텨도 될 것 같아도 그냥 빠지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데도 올라가는 그런 변동폭이 커질 거니 외국인과 ETF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 투자자는 너무 이런 뭐 빠진다고 뭐가 큰일 났나 뭐 오른다고 뭐 대박 났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실적을 믿고 좀 장기 투자로 가는 게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원칙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도를 좀 타보려다가 이제 무너지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라. 차라리. 잘하시는 분 괜찮아요. 잘하시는 분. 잘하는 분이 근데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에 속한다고 느끼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정도를 지키는 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약간 좀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막 의미부여해가지고 뭐 이제 원인을 찾고 막 했었거든요. 네네. 이게 뭐 지금 트럼프가 뭐 트위터를 올려서 빠졌다 뭐 이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생활이 피폐해지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생각을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억지로 원인을 찾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주가의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 뉴스를 의도적으로 보지 마세요. 체크는 해야지. 네. 체크는 하는데 그걸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또 딴 사람한테 또 얘기 듣고 하잖아요. 네. 그거 할 시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를 샀다. 뭐 예를 들어서 LG에서 샀다면 그 리포트를 보세요. 전쟁 나고 3월 4월 사이에 엄청 많은 그 ESS건 LG엔솔도 그렇고 리포트가 많거든요. 네. 그거 볼 시간을 딴 데서 다 뺏기고 나니까 정작 자기가 사놓고 왜 샀고 얼마 정도인지 전혀 그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흐름을 몰라요. 누가 네. 물어보면 왜 샀니 그러면 한두 마디 해야 되잖아요. 못 모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무슨 얘기한 거는 누구한테 다 무슨 참모처럼 막 얘기할 수 있어. 전도가 바뀌었어요. 그런 패턴을 가면은 주식시장에서 오래 하기가 어렵다. 힘들다. 맞더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뭔가 언론 기사나 뭐 이런 원인 왜 빠졌니 왜 올랐니를 따지기보다는 말씀하신 어떤 실적 리포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근데 리포트 저도 봤는데 뭐 나쁜 얘기 써 있는 애가 없어요. 너무 좋다. 뭐 앞으로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리포트가 언제 무대기로 나오는가. 저는 항상 그럽니다.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초짜가 아니면은 그 전에 쓴 리포트가 있어요. 네. 그게 뭐가 다르는가 봐야죠. 달라진 톤을 거. 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명이 같은 비슷한 목표 주가를 냈어. 근데 한 명은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다른가? 그럼 차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지.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좋게 나왔어요. 리포트 쓸 때 좋게 쓰죠. 거의 90%가.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리포트를 나쁘게 쓰는 모티브가 없어요. 나쁘게 그렇죠. 쓰면은 모티브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은 모티브가 있어요. 나쁘게 쓰더라도 그거 자체의 어프리시에이션,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한다 이거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조금 나쁘게 쓰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왜 그렇게 졌는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리즈너블한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이게 밸런스가 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 2차 전지 바로 얘기하지만 화내고 막 화내는 정도가 테러하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그 테러 당한 사람 제 후배예요. 네. 제 밑에서 RA로 시작한 친구가 지금 그 증권사의 탑 2차 전지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걔한테 한 6개월 고생할 거다. 대중이 무기한 게 아니고 쉽지 않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는 외국 애널리스트 다르죠. 외국 애널리스트 만약 CT에서 노무라에서 떨구거나 올리고 할 때 뭐 알아요? 우리가 만약에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57 어저께 57 나왔잖아요. 네. 서프라이즈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미 어느 모 증권사에서 메리츠 증권에서 54조를 예상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인용했거든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막 뭐라 하는 거야. 그 뭐 구라다 아니면 너무 뭐, 과하게 봤다. 뭐.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50조 이상을 부른 사람이 CT에서 미리 있었어. 네. 근데 그거는 왜 비난 안 해요? 감히 입 뻗고도 못하죠? 4대주인가요? 액세스 못하는가요? 걔만 한국 애널리스트 가지고 그래. 근데 결국은 금요일 하고 월요일도 제대로 나와서 50조 형성이 됐거든요. 뭐냐면 왜 자기 뜻과 달리 나왔을 때 우리는 애널리스트는 좋게 쓰든 뭐하다 하면은 한국 애널리스트를 까는 투자가들이 꽤 있어. 그거는 우리나라 그 발전을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떨구면은 엄청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욕을 하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럼 누가 모티브? 근데 외국계는요 그렇게 써갖고 만약에 자기가 나쁘게 적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향이 가거나 실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세일즈맨들이 그걸 어프리시에이션 하면은 그게 보너스가 돼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누가 나쁜 얘기 씁니까? 나쁜 얘기 안 쓰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여러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네. 기관 투자가한테는 나쁜 얘기를 합니다. 왜? 개인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리포트하고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못 듣죠. 왜? 그걸 싫어하는 게 풍토가 돼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예요. 저같이 나이 들고 이제는 그 실제 은퇴한 사람은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30년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가 5번이나 6번이나 떨궜어요. 그 당시는 20, 30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컴플레인이 와요. 저는 견뎌냈거든요. 근데 그걸 견뎌낼 만한 모티브가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요즘 애들이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런 풍토는 네거티브한 루프를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을 제가 화내면서 제가 원래 스타일이거든요. 네. 화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그래서 리포트는 지금 나오는 거는 네거티브하게 보기 어렵다. 그럼 차이는 뭐냐? 그전 리포트하고 뭐가 다른가? 얘가 썼는데 다른 애널리스트 비슷할 때 쓴 거랑 뭐가 다른가? 이거 정도까지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도 노력을 할 시간이 있으려면은 쓸데없는 그 매크로 그 예측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하루에 6번도 듣고 또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오늘 아침에 샀다가 오늘 저녁에 팔고 이런 패턴을 해서는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 자체가 투기다. 그렇게 해서는 돈을 원래 한 10억, 20억 하시는 분이야 아무 관계 없을 건데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는 종잣돈이 쌓이는 게 아니고 종잣돈을 잃고 생활은 피폐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개월 지나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니 못했다. 이런 판단을 가질 확률이 한 70%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의견과 다른 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어떤 결정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겁니다. 왜 잘 가는 거 막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해 하면서 이제 막 화나고 정확히,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막 어떻게든 집단적으로 막 뭘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다 좋게 쓰니 오히려 또 그걸로 또 욕하고. 그러니까 부인남의 그 구독자 여러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시더라도 마음 맞아요. 바꿔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도 똑같거든요. 뭐 나는 그래? 집이 없는데 올라간다고 하면 엄청 욕하고 반대로 집이 있는데 빠진다 그러면 엄청 욕하고. 아니,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내려갈 게 안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갈 게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의견이면 의견을 이제 양측을 다 잘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네네.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을 고려해서 오히려 차라리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지 괜히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지 마라. 오히려 그게 내 어떤 그 사고 판단 체계를 좀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본부장님이 아까 이제 그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실적 아주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잘 좋게 나왔죠.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인 거는 뭐 확실하죠. 네네네. 40조도 엄청 많은 건데 지금 네네. 57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네. 57조 나온 수치도 중요하지만 반도체 가격이 빠질 기미가 전혀 없다는 거에 핵심입니다. 2분기 실적도 지금 오늘 녹화하는 순간에 아침에 리포트를 보니까 80조 이하가 별로 없어요. 그 직전에 지난주에 아까 57조 실적 나오기 전에 일부 애널리스트가 50조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2분기 전망은 약 70조 중반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나온 거 대부분 80조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100조가 곧 올 것 같다. 그러니까 분기 100조.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올해가 300조가 낮은 거예요. 올해 전망이 300조가 낮은. 57조, 80조 이상, 90몇 조, 100조 이런 하면 300조, 350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또 내년도 여기서 연장한 거죠. 이 연장은 제가 설레발 안 치겠습니다. 어차피 다음 분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올해 300몇 조인데 내년에도 거기에 30% 이상 성장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30% 이상.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해요. 이게 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니까 옛날에 실제로 또 이제 반도체 업계 네. 계셨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건가 이게? 궁금하시죠? 네. 근데 궁금하면 이거 2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돼요. 제가 타방송에서 영업이익률 70%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는데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했잖아요. 작년 10월 말에 60조, 네. 11월 말에 75조가 대부분 애널리스트 예측했다고요. 그럼 작년 말에 11월 달에 75조라는 게 지금 300조 하니까 애널리스트 그지 깡깡이 그지 같은 놈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예측할 갖다가 쓰는 방법이 걔네들도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 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후행적인 해석은 들을 필요가 있어요. 김장준 장신이 뭘 알았어? 장신이 뭘 모르죠. 전례가 없죠. 몇 가지 아는 건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AI를 막 한다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연산하면 누가 연산해요? 계산을? GPU가 해야 되겠죠. 그 GPU. 네. 그건 GPU가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GPU 만들고 삼성 하이닉스에 했을 때 삼성은 잘 못했죠. 하이닉스가 HBM 만들고 그거를 GPU하고 HBM을 같이 패키지하는 게 TSMC니까 TSMC. 삼성에서 그 GPU를 만드는 게 계산을 많이 해요. 연산을 잘해야 되니까 연산 쪽에서 문제가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 병목이다. 어려운 말로. 네. 하면 연산하는데 연산할 게 없어 GPU가. 그래서 엔비디아가 갖고 난리친 거고 작년 상반기까지. 근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야 연산이 말이야 처음에는 막 훈련시키는 거래. 막 데이터들을 막 때려봐서 막 훈련시키는 거야. 그 이른바 트레이닝 훈련이라 그러죠. 네. AI가. 근데 난 작년 중반부터 잘 들으세요. 그래서 훈련이 아니고 추론으로 간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추론으로 가니까 엔비디아 말고 다른 놈들이 야 나는 추론에 맞게끔 하는 연산.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어. 라고 나온 게 구글의 밑에 있는 브로드컴. 그다음에 뭐 각자의 뭐 빅테크 업체들, 데이터센터 만드는 업체들, 데이터센터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GPU 비슷한 거 만들자. 이게 에이직이라는 칩이에요. 네. 에이직 칩 나오면서 엔비디아를 건드린다. 아니면 저기 GPU를 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작년도 5월 달부터 나오고 그때부터 구글이나 뭐 엔트로피라든지 제미나이 그다음에 오픈 AI 이런 데들이 걔네들이 랭귀지 모델 만들어서 우리한테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네. 야 이거 봐라. 이거 반도체가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GPU 달라 아니면 나한테 맞게끔 커스텀 에이직 달라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익은 계속 좋잖아요. 네. 작년 2분기 3분기 때 계속 좋았어요. 근데 주가가 잘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멀티플 PER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전에 3, 4년 전에 엔비디아가 40배였어요. 근데 작년 어느 순간부터 25배 20몇 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 붙으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AI의 병목 현상은 GPU.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흐스분해지고 그 다음에 되면 엔비디아 짝꿍이 뭐죠? GPU 짝꿍이 계산하는 거 기억해야 되잖아요. 네. HBM. 근데 HBM 만드는 게 하이닉스밖에 없네. 삼성전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을 때 헤맬 때.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봄에 막 올라갑니다. 여름까지. 엔비디아랑 똑같은 방식으로 올라간 거였죠. 근데 이제 병목이 생기니까. 엔비디아 다음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HBM. 삼성전자 못하니까 하이닉스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GPU가 막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HBM 옆에 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CPU도 있어요. CPU는 뭔지 아세요? CPU는 GPU가 막 병렬을 빨리 계산하고 HBM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런 전반적인 AI 시스템을 컨트롤해주고 자원을 배분해주고 스케줄링해주고 이런 어떤 자원 관리, 배치 이런 거 해주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 CPU가 하거든요. 네. 그리고 CPU 옆에 그런 거 옆에 도와주는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일반 D램이에요. 그 일반 D램을 레거시 D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DDR D램이라고 하죠. 네. 요게 있었어요. 요게 있었는데 HBM만 열심히 신경 쓰고 있고 요건 별로 돈이 안 되니까 왜 HBM보다 일반 D램은 5분의 1 가격밖에 안 되고 HBM이 하이닉스가 40% 50% 흑자날 때 일반 D램은 한 20%밖에 흑자 안 나고 저기 낸드 지금 50% 흑자인데요. 작년 이맘때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HBM, GPU HBM만 신경 쓰고 있는데 추론이 되면서 이걸 스케줄링 해주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스케줄링 해주는 거 CPU가 중요해지는데 스케줄을 해주는 CPU의 앞에 있는 일반 D램이 있었는데 용량이 작거든요. 네. 이게 갑자기 용량이 팍
터집니다. 이게 왜 터졌냐? 우리가 지금 대표님하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아직 추억 쌓이진 않았잖아요. 뭐 얘기하고 있다가 뭐 아까 얘기한 거 1시간 전에 얘기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하고 얘기가 쉬워지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추론도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추론하고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가려면은 나하고 대화했던 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임시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임시 기억하는 용량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사용자의 과거 내용을 기억하고 그거에 맞춰서 빠르게 추론을 해서 이제 그렇지. 적절한 대답을 줘요. 그게 추론하는 거는 GPU가 여전히 하는 거고 그 스케줄이라는 CPU인데 이 기억을 그 하고 기억하는 있어야 거, 임시 기억 장치 용량이 추론이 되면서 추론이 한 번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질문하고 답하면 또 질문하고 답하고 이 루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생각보다 이게 왔다 갔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는 임시 기억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KV 캐시 메모리입니다. 네. KV, 키 밸류. 이건 쉽죠. 키 밸류. 뭔가 직관적으로 잖아요. 그 키 밸류를 딱 기억하게끔 기억한 그 키 밸류가 일반 D램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HBM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다 용량을 더 늘리는 어렵고 가만히 있고 이 일반 D램 싼데 여기다가 넣자. 근데 HBM 열심히 안 되다 보니까 일반 D램을 생산이나 개파 투자 안 했거든. 그렇죠. 근데 돈이 안 되니까. 그럼 보니까 하이닉스는 HBM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규모로서는 일반 D램에서는 하이닉스보다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아까 추론형 KV 캐시 임시 메모리 때문에 DDR이 크면서 삼성전자가 가을부터 움직인 거예요. 7월부터 갑자기 막 갔잖아요. 그 10월 딱 올라가 계속 올라가서 75도 됐는데 이 속도를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올해 초에 와서 1월 달에 딱 들어왔을 때는 하나 더. 메모리는 HBM 있고 일반 D램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은 합해서 D램 마진이 80%라고 합니다. 70%인데 젠슨항이 CES 올해 1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많이 이렇게 대화를 했어. 한 달, 두 달 쌓였어. 1년 많았어. 그러면 앞에 처음에 만나고 다 기억 안 나죠. 네. 근데 추억 속의 기억이죠. 추억 속의 기억은 자주 끝내지 않죠. 근데 가끔 끝내죠. 그러니까 추억은 많아질수록 많이 데이터가 많은데 빨리 끊을 필요는 없죠. 네. 근데 그런 메모리, 추억 속의 메모리, 창고에 가다 놓지만 가끔 꺼냈는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이런 메모리가 낸드예요. 이게 진짜 사람의 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때 3년 전에 뭐 했지? 이런 그렇지. 거를 가끔 생각하잖아요. 빨리 끊을 필요 없지. 네. 근데 그런 창고 같은 메모리에다 돈을 많이 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낸드 메모리고 가장 싼 거. HBM 가장 비싼 거. 임시로 빨리빨리 해주는 거 D램이 비싼 거. 속도는 필요 없죠. 낸드는 속도는 필요 없는데 저 구석에 있는 거. 네.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CES에서 네. 젠슨랑 얘기했어요. 이른바 이 낸드 이런 메모리도 추론형으로 될 때는 내 옆에 갖다 붙여야 되겠다. 필요하다. 에이지게. 네. 그 얘기하면서 미국의 샌디스크가 28% 올라갑니다. 1월 8일인가 9일날. 그래부터 그 낸드 가격이 폭등하면서 얼마 전에 1년 전에 적자가 지금 50% 흑자가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반 D램이 낸드보다 한 4배 정도의 이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로 보는데 낸드만 하는 회사 있죠. 샌디스크. 일본의 네. 키옥시아. 주가가 난리가 난 거죠. 이 전쟁통에도 걔네 주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GPU, 그 다음에 HBM 작고, 근데 그거는 훈련용이었고 중간에 추론용이 바뀌면서 루프를 돌려야 되는데 네. 일반 기억 KV 캐시 그리고 더욱이 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건 랜드까지도 끌어와서 추억의 메모리도 갖다 붙이자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 쇼티지가 기하급수로 돼서 1월 달부터 매주 실적 전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 흐름을 모르면은 누가 뭘 잘못해서 무식해서 누가 속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역사가 없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말씀 아무리 드리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여기부터는 지금 쉽지 않아요. 반도체 D램 영업이익률이 80% 넘어서 오래 지속된 적이 역사에 없었어요. 네. 근데 이미 80%가 됐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웃긴 게 지금 오늘 나온 제가 300조 나왔잖아요. 네. 누구는 80%가 84%가 마진이 또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4, 4분기 쪽에서 마진이 조금 내려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반도체 가격이 지금 80% 뭐 90% 올랐잖아요. 3, 4분기 되면은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다 봐요. 100이면 100. 근데 둔화되는 게 10% 상승으로 둔화될지 5% 상승으로 둔화될지 혹시 연말 정도 반도체가 이제 멈출지 거기에 따라 갖고 300조가 나오고 350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신경이 지금 안 쓰여요. 오늘 장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라고 네, 미국 네. 하이닉스랑 똑같은 회사 있잖아요. 하이닉스 네. 똑같은 D램하고 얘네가 실적 엄청 잘 발표했는데 주가가 한 30% 맞아요. 빠졌어요. 빠졌어요. 근데 그거의 반은 매크로고 또 반은 뭐가 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얘한테 물어봤어. 너네 다음 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돼? 마진이 얘기하니까 마진이 말이야. 다음 분기에도 마진이 올라갈 거야. 네. 올라가는데 향후에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5%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5%가 고스란히 마진의 상승분으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 은행적이죠. 가격이 10% 올라갔는데 10%가 고스란히 마진으로 플러스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마진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은 주가가 미리 반영했으면 이렇게 하면서 마진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80%는 이익을 지금 삼성자이닉스가 반영하려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어느 순간에 반도체 마진이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면 주가가 계속 올라갈까? 이거는 컨선. 왜? 80% 마진이 1년 이상 치솟은 적이 없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80% 마진이 진짜 1년 이상 치솟다면 올 연말쯤 반탄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반도체 메모리의 과거의 사이클 뭐죠? 2년 갔다가 2년 내려간 거 이런 사이클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뭐냐? 같은 이익에서도 300조라는 같은 이익에서도 만약에 1200조 시가총액이었으면 4배밖에 안 줬으면 연말쯤 하니까 이게 마진이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버티네. 그러면 이건 진짜 나중에 마진 빠지더라도 절대 이익이 상당히 안정적인 거 아니야? 라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면 마치 TSMC처럼 밸류에이션이 10배 있다가 12배, 13배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밸류에이션 리에이팅은 같은 이익에서도 밸류를 10년치 쳐주면 10배고 15년치 쳐주면 15배인데 미국 시장은 20배, 20년치 쳐주는 거 대한민국은 10년도 못 쳐서 지금 8배, 9배 사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 지금 4배니까 4년치밖에 안 주는 건 사이클이 있다고 보는 건데 1년 이상 이렇게 만약에 마진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흔들리지 않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레이팅이 4배, 5배가 아니고 PER이 아마 7배, 10배 정도가 될지도 모르고요.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30만 원, 35만 원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PER 몇 년치 쳐주냐면은 그 목표 그게 7배에서 9배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사이클의 끝에서 사이클 주식이라는 걸 벗어날 정도로 부여하지 않은 주가가 30만 원, 30몇만 원이기 때문에 그게 판결되는 건 아마도 1년 정도의 누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이 잘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은 똑똑해서 대한민국 사람 똑똑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은 훨씬 똑똑해.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보다 덜 똑똑해. 그래서 걔네들이 늦게 그거를 인식하면은 지금 4배, 5배, 6배 사이에 있는 PER이 아마 7배, 10배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를 그 애널리스트들은 먼저 반영을 해서 지금 30만 원, 35만 원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멀티플이 더 좋아질 걸 감안한 게 30만 원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터진 건 아니고 아직은 아니고 사이클 주식의 단점을 생각했을 때 10배 주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지금 어떠한 목표 36만 원 목표 주가도 33만 원 어느 목표 주가도 올해 기준으로 10년치 10배잖아요. 10배 이상 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10배도 안 주고도 30만 원, 36만 원이 나오는데 네. 외국인이 동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는 6배에서 8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8배를 갖다가 붙이면은 그러면 목표 주가가 30만 원 이상 안 나와요. 하이닉스는 4배에서 6배가 그냥 노멀한 거야. 그 6배를 갖다 붙여면은 130만 원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30만 원, 30만 원 안 나오는 게 과거 패턴대로 갇히면 그런 건데 오늘 나온 리포트가 조금 과거 패턴에서 약간 높게는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TSMC는 아시죠? 투자하시나요? TSMC가 지금 20배 되거든요. 20년 쳐주는 거라고요. 미국 회사 비슷하게. 저거는 끝나지 않는 사이클이다. 그렇게 본 거지. 네. 그러니까 40% 마진이 몇 년 지속되면서 쌓인 거라면 이게 TSMC가 상장이 94년대 되고 미국 ADR 상장이 3년 뒤에 됐거든요. 근데 네. 미국의 ADR 상장하거나 TSM 상장되었어 이게 30년 전이니까 옛날에 다 그러죠. 무식한 사람들 많을 테니까 그 당시에는 97년도는 말이죠. 그 외국계 애널에서 오면은 D램이 뭔지도 모르고 저한테 300만 원 주고 교육받을 때였어요. 30년 전에. 사람들이 민도가 낮을 때야. 그러니까 TSMC라는 주식도 그렇게 잘 안 받는데 TSMC도 옛날에 10배였어요. 10배밖에 못 줬다고. 근데 이 상장되고 사람들이 민도가 높아지고 2000년 되면서 IT가 부흥이 되고 지금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애플의 아이폰 같은 거 하면서 TSMC가 다 수주받고 이러면서 한 3, 4년 누적이 되고 실적이 계속 되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15배가 된 거지 뭐 10배가 꽤 오래 있었다. 그러니까 하이닉 삼성전자가 6배, 8배, 4배, 6배라는 게 억울하지만 우리는 더 작은 회사고 적은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나는 게 생각보다 굴레 벗어 쉽지가 않다는 건데 이번에 이 엄청난 이익이 만약에 1년 정도 논프랍을 진짜 계속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익이 똑같더라도 지금 보는 300 몇십 조가 똑같더라도 네. 밸류에이션이 5배, 6배가 아니고 10배 될 수도 있죠. 그러면 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2월, 3월 달 얘기할 때 그렇게 되라고 저도 바라지만은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1월 말에 1월 중순에 모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이익이 작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내년도 이익이 300조 정도 될까 말까 그거를 제가 상상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면 그때 주가가 15만 원 될 때인데 3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15만 원, 20만 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얘기했거든요. 왜 동시에 얘기냐? 방향은 그런 수도 있는데 이익이 잘 나오면 이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외국인과 퍼셉션이 나쁘면은 이게 저 매크로는 전쟁까지는 몰랐지만 PR이 8배 가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8배, 하이닉스 6배.
그게 30만 원 약간 밑에 하고 28만 원, 27만 원, 8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갇혔다 하면 네. 이렇게 언제 벗어나는지는 제 손이 아니고 여러분의 손도 아니고 외국인이 바꿔야 되는 거였고 무식한, 무매한, 우리보다 무매한. 네. 그 걔네들을 끌어당겨야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라는 거는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여자가 우리만 있는 걔네들 30% 우리나라 시장 갖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고 소통이에요. 우리끼리 소통하는 거야. 근데 그럼 밸류가 10배 못 가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에 진짜 만약에 뭐 400조를 찍는다고 치면 네네. 뭐 5배 하면은 2,000조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충 계산해도. 그렇죠. 2,000 되는 거죠. 2,000조로 계산하면 지금 주가는 무조건 그걸 사도 사시는 되는 거예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외국인이 동참한다는 가정을 가져야 되고 환율이 안정화돼야 되는 거고 이런 전제가 있어야지 그 속도나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지 뭐 사실상 2,000조까지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져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강의성을 잘 내는데 그렇게 안 돼. 네.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이클 주식이잖아요.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반도체 좋다는데 60%는 좋아. 네. 60% 뭐죠? 데이터 센터. 근데 휴대폰하고 PC는 아작이 나고 있죠. 아작이 나고 그쪽은 있죠. 뭐 지금 어렵죠. 근데 지금. 그게 반도체에서 메모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5% 10%일 것 같으세요? 더 높나요? 30% 40%. 예전에는 30년 전하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30년 전 같이 사이클이 나쁘다 것이라 반도체 가격에 대한 영업 그런 거 안 봐요. 30년 전에는 반도체에서는 휴대폰하고 PC가 90%였어요. 네. 근데 AI 서버가 이제 올라서 반 이상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 새끼 죽도 말도 관계없고 PC를 300만 원 살 거 500만 원 주고 관계없을 수 있는데 네. 이게 지속되면은 언젠가 부메랑이 오죠. 어떤 부메랑일까? 걔네가 생산 계획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올해보다는. 그래서 이게 걔네들이 생산 계획을 안 줄이고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PC 휴대폰을 비싼 거를 우리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흡수해줘야지 걔네들이 생산 계획을 많이 줄이지 않죠. 네. 어느 정도 줄이는데. 그럼 흡수하면 어떡하죠? 경제가 좋아야 돼. 그럼 높은 휴대폰하고 높은 PC를 팔아야 돼. 그러니까 경제가 애매해지면서 계속 어딘가에 반도체가 높아간 거에 그 잡음이 되는 것이 지금은 안 괜찮다고 했잖아요.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그게 부메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뭐 노트북이 350만 원만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비중이 데이터센터 훨씬 작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작으니까 지금. 없지는 않고 네. 한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반도체 가격을 보통 뭐냐면 올해 말 정도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내년도 어느 시점에는 가격이 내년 좋게 보는 사람은 내후년까지 얘기하는데 누구는 보통 내년 내후년 내년도 말에서 내후년 될 때는 반도체가 어차피 떨어지지 않겠어? 근데 떨어지더라도 원가도 내려가고 뭐 스케일업이 있으니까 영업 이익은 더 높아. 이익이 더 높아져. 네. 그러니까 올해 300 몇십 내년 400 몇십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긴가 민가 하면은 내년 거는 나중에 그러면 올해 거 기준으로 밸류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변수는 생기죠. 애플리케이션을 반발로 나올 수 있어요. 경제도 이슈가 되고 만약에 유가가 만약에 진짜 안에서 만약에 올라가서 계속되면은 나중에 문제 된다 그랬잖아요. 이 단기적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완전 저가라고 말하긴 그렇고 뭐 그렇다고 고가도 아닌 그냥 뭐 적정가 정도 비싼 주가 아니죠. 제가 그래서 쌀 때 사야 되는데 쌀 때 뭐죠? 아까 6배, 8배로 말씀드린 PR 6배, 8배. 네. 6배가 사이클에 6배가 밑단이고 8배가 과거 패턴을 하잖아요. 그럼 6배 사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6배가 과거 얼마냐? 패턴이니까. 실적이 300 몇 조 나오기 전에 230조 얼마 전에 그거 기준 6배 하더라도 17만 원이 나온다고. 18만 원 나오니까 근데 지금 실적 좋아졌는데 20만 원이면 그러니까 싼 거지. 근데 싼 구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번에 3월달 전쟁 나왔을 때 17만 원 몇 번 갔었단 말이에요. 네. 하이닉스 80만 원. 싸다. 네. 이게 다 이런 근거 있으니까 낮게 사면은 천천히 가더라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15만 원에 산 거 맞는데 21만 6천 원에 전쟁을 알 수 없었지만 2월 말에 그때 되고 처음에 샀을 때 5천만 원인데 그 다음에 1억 5천 원 해가지고 평균대가 확 올라가면은 조금만 내려가고 안 좋은 얘기 나오면은 불안하잖아요. 그 자기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더라도 이걸 공부하고 있으면은 야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저 예전에 아까 17만 원, 18만 원이면 6배 하면은 18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근데 뭐 사람들이 다 똑같으면 이제부터 6배 안 내려갈 수 있고 이익이 계산적으로 올라가자.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야 20만 원 깨지면 20만 원 안 깨지.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막 빼지잖아. 그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꼭 용기를 안 내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걸 스킴을 잡으려면 이거는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 나오면 얘기할게요. 현대차가 왜 50만 원 스트러글을 하는가? 65만 원, 80만 원은 왜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가?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왜 가는 데 갖다 많은가? 이것도만 가지고도 한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 왜 현대차도 중요하니까. 그거 다음 때 얘기합시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위주로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하이닉스도 지금 그럼 저평가 구간대로 지금 들어왔나요? 가격대로 보면? 4배, 6배니까 4배 기준으로 오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올린 게 있는데 그 올리기 전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80만 원 중반대가 4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래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네. 몇 번 기회가 있었죠. 근데 이익이 높아졌죠. 네. 그럼 4배 하면은 아마 뭐 한 100만 원 정도. 90만 원, 100만 원, 어디 뭐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딱 사람들이 거기 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 정도도 지금 저가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6배를 치면은 아마도 한 150만 원.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낮게 잡아놓은 것도 150만 원 나오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게 180만 원은 이익까지 반영해서 180만 원 불렀는데 180만 원이 8배도 안 준 거예요. 하이닉스 8배는 쉽지 않아요. 아까 삼성전자도 8배 안 됐는데 네. 삼성은 하이닉스보다 높다? 네. 그런 거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까 좋은 얘기만 했는데 마이크론은 못 가면 꽝입니다. 마이크론하고 손에 손잡고 가요. 네. 마이크론 미국 주식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론 밸류보다는 낮아요. 근데 마이크론 밸류가 올해 평균, 작년 거로 평균하면 얘네가 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배면 안 된다. 한 4점 몇 배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바로 6배, 7배 바로 될 수 있어요? 갈 수가 가능성은 없죠. 네. 근데 걔네들이 같이 가면 손에 손잡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들이 절대 뭐 과하지 않고 과하지 그리고 않죠. 이제 과하지 실적이 않습니다. 더 잘 나왔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평화 분위기라서 뭐 잠깐 튀어 오를 때 살려고 하시지 마시고 또 무슨 일 또 나올 거 아니냐 어디 지금 있으니까. 앞으로 2주 뒤에도 휴전 안 하고 다시 재개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조정 오면 그럴 때 한 번씩 내려올 때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투자를 좀 길게 보고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의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고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